안녕하세요. 한양유마 엄한식내과 원장 엄한식입니다. 오랜만에 뵙게 됐네요. 네. 지금 밖에는 오는 길에 보니까 비가 많이 오고 날씨가 흐립니다. 아주 분위기가 좋은 날인데 이런 날 제가 방송하게 되어서 굉장히 영광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강직성 척추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직성 척추염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먼저 우리 용어를 한번 설명드리면 강직, 단단해진다는 뜻이잖아요. 그 다음에 척추염이니까 척추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척추가 단단해진다, 굳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어로는 앵킬로징 스폰딜라이티스라고 해서 라틴어인데 의학 용어는 대부분 라틴에서 나오죠. 그래서 이런 병의 역사가 이미 서기 한 100년, 그때 유명한 의사가, 로마의 의사가 갈레노스라고 하는 의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벌써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있던 병이긴 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한번 살살 넘어가 볼까요? 이 병은 굉장히 좀 드문 병입니다. 우리 일반 인구 1000명 중에 3명 내지 4명? 조금 드물죠. 그렇죠. 척추염증입니다. 듀얼코어 3 아이디를 가지신 분이 제 방송 아니고요. 현재 생방 중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 아세요? 여기 그림이 멕시코의 유명한 여류 화가죠. 프리다 칼로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고등학교 때인가 18살 때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아주 심한 교통사고로 인해서 골반하고 척추 쪽이 다 이렇게 망가졌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수술을 해서 의사들이 아마 살기가 힘들 것이다. 이렇게 한 화가인데, 그렇죠. 침대에서 그림 그리는 걸로 못 일어났어요. 그냥 누워서. 원래는 의사가 되려고 했는데, 이렇게 몸이 망가지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하루 종일 누워서 이렇게 있다가 그림이나 그려야 되겠다 했는데, 볼 수 있는 게 또 한정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자기 자화상을 많이 그렸어요. 이게 그 사람의 자화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림의 제목이 부러진 척추. 척추가 부러져서 수술을 해서 이렇게 심을 박아 놓은 게 보이죠? 그래서 이 그림을 보니까 강직성 척추염하고 뭔가 이렇게 통하는 게 있겠다. 이분이 강직성 척추염은 아니에요. 하지만은 이런 고통을 표현한 그림을 보니까 이 우리 병하고 비슷하다. 그래서 제가 한번 따온 거고 나중에 여러분도 한번 영화로도 나왔으니까 한번 보세요. 요통, 척추의 통증은 우리 인간이라면 피해갈 수 없는 질환입니다. 죽을 때까지 요통을 안 겪어보고 죽는 사람은 100명 중에 1명이 될까 말까 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요통으로 고생을 한 번씩은 한다. 근데 그 중에 아주 일부의 환자가 이런 강직성 척추염 환자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강직성 척추염 환자분들은 도대체 허리가 얼마나 뻣뻣하고 그렇길래 이름부터 강직성 척추염이냐. 그러면 여기 교과서에 실린 사진을 한 장 제가 갖고 왔습니다. 자, 환자가 오면 저희도 이제 진료실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저기 허리를 굽혀서 땅을 한번 짚어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같은 자세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제가 손을 딱 땅을 향해서 최대한 땅을 한번 땅에 닿도록 이렇게 해보세요 합니다. 자, 이 환자는 지금 손을 무릎에 대고 있지만 사실은 여기 땅을 짚으려고 하면 한 이 정도 오겠죠. 그러면 이 땅하고 이 손가락하고의 거리를 재면 이 사람이 척추가 얼마나 굳어 있구나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이제 finger to ground distance라고 해서 그 거리를 측정하게 됩니다. 강직성 척추염 환자의 여러 가지 신체의 병에 진행된 정도를 재는 척도 중에 가장 쉽게 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 보시면 척추가 이렇게 일자입니다. 여러분 땅을 이렇게 짚을 때 보면 이 허리가 이렇게 U자가 반대로 굽어진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은 일자 형태죠. 그 다음에 목도 지금 더 이상 안 굽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척추가 굳어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앞으로 이렇게 숙일 때만 굳어 있겠어요? 아니죠. 옆으로도 안 돼요.
양옆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상생활에 굉장히 불편하게 됩니다. 얼마나 불편한가? 운전을 생각하시면 되죠. 여러분 운전할 때 어떻게 해요? 옆에 차가 끼어들고 뒤에 차가 오는지 보고 방향을 틀어야 되겠죠. 근데 이런 분들은 고개가 잘 안 돌아가요. 굳어서. 그러면 이렇게 돌려서 봐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니까 잘못하면 자칫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 환자분들, 젊은 환자분들이 많은데 목이 굳고 허리가 굳다 보니까 이게 방향 전환이 잘 안 돼요. 그래서 회사 생활이나 사회 생활 할 때 상급자가 불러요. 누구시? 그러면 제각 딱 돌아봐서 아, 부장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이렇게 몸이 전체가 돌아야 돼. 그러면 남들이 오해를 하게 돼요. 쟤 되게 뻣뻣하네. 젊은 애가 말이야. 굉장히 뻣뻣해. 애가 금방져. 이렇게 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우리 환자로 처음 오시는 분들도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냥 사람을 째려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와서 목에 힘을, 얘 목에 힘 되게 주네. 그리고 날 갖다가 이렇게 째려봐요. 사람을. 근데 그분이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고요. 이 목이 굳었기 때문에 고개가 이렇게 안 제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개는 숙인 상태에서 그럼 얼굴을 보려고 하면 눈을 치뜨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굉장히 좀 제가 왜 날 째려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생활도 좀 쉽지 않다. 그래서 자 이렇게 허리가 굳어 있는 분들은 그러면 의사들이 겉만 보고 판단하지는 않죠. 엑스레이를 한번 찍어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엑스레이를 찍어 봤습니다. 자, 지금 보이는 엑스레이 여러분 잘 보이시나요? 제 머리 때문에 또 잘 안 보이는군요. 이쪽에 보이는 것들은 정상적인 엑스레이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살표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 여러분 또 보면 구분이 됩니다. 이 척추 이 뼈와 뼈 사이가 비어 있습니다. 이 사실은 비어 있는 건 아니고 디스크가 있죠. 구조물이 있는데 아주 부드러운 구조물이기 때문에 엑스레이에서는 이렇게 비어 있는 듯이 보입니다. 정상적으로는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근데 강직성 척추염 환자는 이 비어 있는 부분이 전부 스케로 변해서 뼈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전체가 하나의 뼈처럼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볼 때도 이렇게 전체가 연결되어 있고요. 이쪽에 정상인 분들은 이렇게 하나하나 구분이 가능한데 여기는 어디가 척추고 어디가 이 사이에 디스크인지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통뼈. 그래서 이걸 이제 기술하는 말이 뱀부 스파인이라고 해서 뱀부는 그렇죠. 저기 정신과 의사 정우열 님이 말씀하셨네요. 공부를 잘 하셨네요. 아직도 기억하시는 거 보니까. 대나무 모양으로 이제 생겼다라고 해서 이제 뱀부 스파인이라고 합니다. 이런 형태가 오면 강직성 척추염을 가장 먼저 의심하게 되죠. 그래서 이 보기만 해도 허리가 굉장히 참 힘들겠다. 굳어서 더 이상은 이 허리 굴곡이 편하진 않으시겠다. 이렇게 뭐 딱 보여지죠. 계속 뭐 질문이 올라오는데 제가 음시다 보니까 저 망고메이 씨는 메이님은 엄준식 씨를 아시나요? 그러고 있네요. 예, 음자하고 식자가 이제 들어가 있고 하니까 아마 이제 저희 학렬로 볼 때는 돌림일 수 있겠는데 잘 모릅니다. 음시가 희귀하긴 해도 그렇게 아주 몇 명 없는 건 아니라서 저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까요? 강직성 척추염 꼭 치료해야 되나? 뭐 안 하고 살면 되지 않을까? 옛날에는 치료하고 싶어도 약이 없었어요. 그래서 치료 못했어요.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19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2000년대 초반까지도 치료가 사실은 마땅한 게 없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 나온 그림이 교과서에 나온 그림 중에 유명한 건데 1947년에 환자가 진단받았겠죠. 이때 처음 왔을 때 그걸 갖다가 의사가 10년 간격으로 찍었네요. 아이디어가 좋죠. 그래서 이제 30년 지났을 때를 보니까 이분이 47년도 왔고 30년 지났으면 이때 나이는 한 50이나 60 정도 되었을 것 같은데 지금 이미 지팡이를 짚고 그 다음에 허리가 굳어서 똑바로 설 수가 없네요. 제 머리가 어느 쪽으로 해야 되나? 죄송합니다. 이쪽으로 하면 되네요. 그래서
자, 이렇게 된 상태가 됐습니다. 똑바로 걸을 수가 없고 지팡이를 짚고 있어요. 지금 이 목은 똑바로 이렇게 세우려고 해도 세울 수가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상태가 되면요, 여러분, 그 무게의 중심, 우리 몸은 무게 중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체의 어디가 딱 중심이 딱 잡히는데 무게 중심이 앞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팡이를 짚지 않으면 몸이 자꾸 앞으로 이렇게 넘어가요. 그래서 이 지팡이를 짚는 것입니다. 굉장히 이 참 안 좋은 상태가 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20대, 30대에 생겼는데 30년 후가 이렇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이 60, 70에 우리 지금 100세까지 장수하는 시대인데 저 상태로 30년을 더 살아야 된다 생각하시면 굉장히 조금 우울해집니다. 지금 뭐 질문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도레미파 님이 저인데 진료를 받는 환자분인데 강직성 척추염이 거북목까지 왔다는데 같이 오는 경우가 많은가요? 이렇게 질문이 왔는데, 강직성 척추염 환자의 목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이렇게 기술할 때는 거북목이라는 말은 잘 쓰지 않고요. 거북목은 특별한 뭐 병이 없는데 이제 어떤 겉에서 보이는 걸 이렇게 표현할 때 쓰는데, 일반적으로 목이 뻣뻣하다는 거죠. 굉장히 목은 굴곡이 이렇게 져 있는 게 정상인데 일자목으로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강직성 척추염도 물론 이제 목이 뻣뻣한데 정상적으로 이렇게 수직적으로 뻣뻣한 게 아니고 약간 이렇게 굽어서 뻣뻣한 거죠. 거북목이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또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강직성 척추염이라고 하는 것은요, 척추관절염 큰 카테고리 안에 속하게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병이 강직성 척추염입니다. 척추관절염 안에 속하는 여러 가지 질환 중에 아마 이제 한 예를 들면 7, 80% 정도를 강직성 척추염이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질환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이렇게 통틀어서는 척추관절염이라고 저희가 부릅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다른 분들이 오해를 많이 하세요. 내가 허리가 아픈데 그럼 나도 관절염이네, 척추관절염이네 하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막 간혹 보면 연세 드신 분들이 나 허리 아파서 여기 강직성 척추염 아닌가, 아니면 척추관절염 아닌가 해서 오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그런 분들의 대부분은 척추에 생기는 퇴행성 관절염,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들어보셨죠? 이런 것도 퇴행성 관절의 하나고, 그 다음에 뭐 척추 전방 전이증, 뭐 이런 것들도 넓게는 그런 쪽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많이 고통받고 있는 척추 디스크, 우리가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런 것들도 이제 이 많이 혼동되는 질환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척추관절염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런 병하고는 다른 병이고, 요런 전체적인 병들을 모아놓은 것을 척추관절염이라고 하고요. 대표적인 것들이 강직성 척추염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 말고도 있어요. 반응성 관절염이라고 하는 병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부 질환 중에 근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런 환자 중에 피부 질환 중에 한 10% 정도는 관절염을 동반하는 수가 있고, 그럴 때는 근성 관절염이라고 하고요. 크론병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그 다음에 궤양성 대장염이라고 하는 병, 그런 염증성 장염이라고 하는 병하고 관련된 관절염이 또 있습니다. 그런 것도 척추로 올 수가 있어요. 이런 병들이 있고, 안타깝게도 청소년 중에도 이런 강직성 척추염 비슷한 병을 갖고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따로 청소년 척추염으로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분류하고도 잘 안 맞아요. 어쨌든 척추 쪽에 염증이 있는데 분류가 안 맞아. 그러면 그냥 놔둘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미분화성, 아직 어디로 갈지 모른다는 거죠. 그런 분화성 척추염도 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 척추염이 있는데 의사가 아무 이야기를, 진단명을 정확히 안 해주고 무슨 경계성 척추염 내지는 경계선에 있다 뭐 이렇게 애매하게 이야기를 하더라. 이럴 때는 미분화성 척추염일 가능성이 있고, 이런 분들은 나중에 몇 년 후에는 강직성 척추염으로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병이 있다. 자, 지금까지 말한 거는 다 좋은데 여기 이상한 게 있어요. 척추염 아닌데 포도막염이 있습니다. 얘는 왜 들어왔어? 척추관절염 아닌데. 포도막염은 척추관절염하고 굉장히
이 연관성이 많은 질환입니다. 그래서 왜 얘가 연관성이 많은지는 아직은 잘 모르지만 어쨌든 연관성이 많아서 여기다가 이렇게 돼 있고, 안과에서 포도막염을 진단받으면 저희 쪽으로 보내는 이유가 한 반 정도는 원인이 류마티스 관절에 있다. 특히 척추관절염이 그 중에 또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여기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또 질문이 여러 개 들어오고 있어요. 치료법에 대해서 질문하신 분이 있는데 나중에 나오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상의학과에서 천장관절염이라고 하는데 류마티스 내과에서는 강직성 척추염이라고 하네요. 다른 류마 내과에서는 엑스레이 피검사에서 강척이 아니다라고 했고, 최근에 대학병원 MRI에서는 강척 염증이 안 보인다고 한다. 그런데 환자는 엉덩이 사타구니가 너무 아파서 우울하고 고통스럽다. 예, 유튜브에서 풀꽃님이 그 질문해 주신 건데 50세 여성이고, 네, 이런 분들이 이제 그 천장관절염이 영상의학과에서는 있다고 하고 다른 데서는 또 MRI까지 했는데 안 보인다고 하고, 환자분들은 굉장히 힘드시겠죠. 여기에 대해서 곧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질문이 나오는데 아직 이야기가 덜 끝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 조금 답이 나올 거예요. 유튜브에서 리디님이 질문하신 거는 천장관절에만 증상이 오고 허리에는 침범하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있죠. 다 침범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고. 일단은 조금 더 진행하고요. 자,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척추관절염, 강직성 척추염 대표적으로 서로 약간 이렇게 혼동해서 이제 부르기도 하는데 가장 주된 증상이 뭘까요? 허리가 아픈 거죠? 그죠? 그래서 허리가 아파서 오는데, 그럼 이런 우리 쪽에 이런 척추관절염, 강직성 척추염의 허리 아픔은 일반적인 허리 아픔하고 뭐 좀 다른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똑같으면 어떻게 진단하겠어요? 그래서 어디가 다른가? 그 의사들은 이런 그 통증을 갖다가 그냥 요통이라고 하지 않고요. 전문 용어로는 염증성 요통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반대되는 일반적 요통은 전문 용어로는 기계적 요통,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일상적인 요통은 어떤 거죠? 저 갑자기 골프 치다가 허리 삐끗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만히 누워 있으면 괜찮아. 근데 누워 있다가 앉으려고 할 때 또는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서려고 하면 허리가 아파요. 그때 근육이 당기고 힘줄이 당기기 때문에 아픈 거거든요. 움직일 때 아프다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좀 덜 아파. 그 다음에 이제 갑자기 아팠어요. 내가 허리가 어느 날 언제 아팠다는 걸 기억을 해. 어제 골프 연습하다가 드라이버를 힘껏 때렸더니 허리가 그때부터 아파. 아니면 무거운 화분을 들다가 갑자기 허리가 아팠어요. 그때는 뼈가 내려앉거나 그럴 수도 있고 힘줄이 삐거나 그럴 수도 있어요. 이렇게 기억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허리가 주로 아프신 분들 어떤 분들이죠?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 연세가 드신 분들 허리가 안 좋아, 그죠? 일 많이 하고 이미 허리가 약해져 있는 데다가 어떤 이벤트가 생기면 허리가 아픈 거죠. 항상 우리 부모님들 보면 항상 아이고 내 허리야 그러시잖아요. 그런 분들이야. 근데 지금 이제 우리 강직성 척추염 환자는 지금 말씀드린 거하고 반대되는 소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런 환자들의 염증성 요통은 시작이 젊은 나이, 45세 이전부터 시작한다. 주로 20대, 30대, 그 다음 10대 후반. 그래서 군에 가서 많이 다쳐서 와요. 군에서 갑자기 허리가 삐었다. 거기서 진단을 받고 강직성 척추염이다. 이렇게 되는 사람도 많아요. 그 다음에 이런 증상이 우리가 갑자기 허리가 삐면 대부분 한 달 안에 좋아집니다. 디스크나 이런 거 말고 특별한 게 없을 때는. 근데 아무 원인도 없는데 석 달, 넉 달 만성으로 가요. 허리가 아주 심하게 아프진 않은데 계속 아파. 그 다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활동 시에 아픈 게 아니고 가만히 있는데 아파. 어떤 식으로 아프냐? 제가 공부를 합니다. 이 자리에서. 아주 저는 공부를 열심히 3시간 했습니다. 근데 2시간, 3시간 지나가는데 허리가 아파서 있을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일어서서 막 움직여요. 이렇게 하면 허리가 안 아파.
그 다음에 다시 공부하다 보면 한 두세 시간 지나면 허리가 아파서 있을 수가 없어. 또 밤에 잘 때도 똑같아요. 밤에 잠을 자는데 내가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자는데 새벽 3시, 4시만 되면 허리가 아파서 깨. 처음에 잠은 잘 자요. 근데 중간에 깬단 말이죠. 왜냐? 한 자세를 오래 하고 있으면 여기 허리가 아파져. 그래서 중간에 깨서 막 움직여야 돼. 움직이고 다시 잔다. 잠을 갖다 연속해서 잘 수가 없는 거죠. 아주 특징적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환자가 또는 이런 사람이 병원에 올 때는 꼭 강직성 척추염을 의심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몇 가지 이 강직성 척추염의 특징적인 그 소견들을 말씀을 드리고요. 질문을 몇 가지 받을게요. 자, 여기는 발 뒤꿈치가 나와 있는데, 발 뒤꿈치? 우리 강직성 척추염이나 척추관절염도 관절염입니다. 그래서 무릎이나 발목, 발가락 이런 데 관절염이 생겨요. 류마티스 관절처럼 그 물도 차고요. 똑같아요. 근데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 다른가? 관절 주변에는 힘줄이 있는데 힘줄에 염증이 와요. 그런 것을 갖다가 골부착부염이라고 우리말로는 돼 있는데 관절 주변에 있는 힘줄에 염증이 잘 생긴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아킬레스 힘줄에 염증이 이렇게 생겨서 이 아킬레스 부분이 이렇게 부어 있고 누르면 아프고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이런 거 있을 때 특히 강직성 척추염 의심할 수 있습니다. 예. 거기가 메인이에요? 난 미안합니다. 카메라가 여기가 메인인 줄 알아서. 카메라가 여기 3대나 있어요. 전부 다 빨간불이 와 있어서. 그러면 제가 이쪽을 보고 말씀드려야겠네. 감사합니다. 자, 천장관절염에 대해서 이제 다음에 말씀드릴 텐데요. 이 질환은 허리가 아픈 질환인데 천장관절에 염증이 와요, 초기에. 그래서 천장관절이 어디 있는지 아시는 분들? 우리 허리 아플 때는 어디가 아프죠? 제가 잠시 일어서서 한번 제 허리를 보여드릴게요. 허리 아프면 보통 여기가 아파요. 그죠? 근데 천장관절은 어디 있냐면 제 그 엉덩이 여기입니다. 우리 여기 주머니 바로 여기 안쪽으로 양쪽으로 있어요. 그래서 여기 엉치라고 하는 위치인데 여기가 아프신 분들은 강직성 척추염 의심해 봐야 되고 천장관절에는 강직성 척추염도 오지만 뭐 여러 가지 다른 관절염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장관절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아까 질문하신 분도 계셨지만 어디에서는 관절염에 거기 천장관절 찍었더니 염증이 있다고 하는데 다른 병원에 갔더니 또 염증이 없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만큼 쉽지가 않은 거예요. 자, 여러분 사진 보이시죠? 사진 보이는데 여러분은 구분이 되시나요? 여기 있는 건 정상입니다. 여기가 이제 천장관절인데 이게 뒷면이에요. 엉덩이 쪽에. 앞에서 찍었기 때문에 앞뒤 구분은 없죠. 어쨌든 뒷면인데 이렇게 관절이 있는데 이게 정상에 가까운 건데 자, 이쪽은 하얗게 돼 있고 이 관절이 부드럽게 우리가 경계면이 잘 보여야 되는데 경계면이 뚜렷하게 구분이 잘 안 돼. 어디가 경계인지 희미하면서 하얗게 염증 때문에 색깔이 변했어요. 이런 경우가 이제 천장관절염이 뚜렷하게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금 사진이 조금 작아서 또 여러분 잘 안 보이실까 봐 제가 조금 더 큰 사진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보세요. 옆에 이 틈이 보이지요? 틈이 보이는데 이 양쪽으로 하얗게 지금 좀 변해 있고 여기도 틈이 보이고 좀 사진이 여러분은 이 경계선, 마진을 확인을 할 수 있나요? 어디가 이게 경계인지 잘 안 보이죠. 염증 때문에 이게 손상을 받아서 그래요. 위쪽은 또 오히려 뼈가 하얗게 돼 있어요. 뼈를 갖다가 염증 때문에 골감소증이 생겨서 깔아먹은 거죠. 이렇게 염증이 천장관절에 생깁니다. 근데요, 이거는 엑스레이인데 엑스레이 보고 정확한 진단을 하기가 어려워요. 저는 환자분들한테 그래요. 엑스레이의 정확도가 한 80%, 70% 보는 의사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제가 한양대 있을 때 이 관절만 판독하시는 교수가 있어요. 영상의학과 교수 중에 이 사람의 전공은 관절 영상의학과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맨날 하는 게 관절만 보는 거야. 하루에도
수십 개 천장관절을 보는 거죠. 이 사람도 엑스레이 보고 아리까리한 게 많대요. 잘 모르겠다고 자기도 수십 년 봤는데도 잘 모른다. 그러면 이제 저희는 물론 그 영상의학과 교수보다는 조금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도 이걸 엄청 보는데 이걸로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죠? 여러분 뭐가 있죠? 그 다음 우리 엑스레이 다음에 그렇죠. CT, 그 다음에 또 MRI. 자, 이제 이렇게 이제 어려울 때는 CT를 찍는 거예요. CT를 찍었더니 여러분 틈이 잘 보이죠? 역시 이제 엑스레이보다는 훨씬 이제 틈이 잘 보여요. 그 다음에 옆에 하얗게 된 염증이 있고 구멍이 뻥뻥 뚫어져 있고 여기 하얗게 돼 있고 이런 것들이 잘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 틈이 관절 틈이 좁아진 것도 잘 보이고요. 염증 때문에. 그래서 CT, MRI를 찍으면 또 정확히 알 수가 있어요. 근데 CT, MRI 아무나 다 찍어요? 그렇지는 않죠. 필요할 때 우리가 저 같은 경우는 한 10명 중에 한 2~3명 정도가 이제 CT, MRI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천장관절염이 굉장히 진단에 중요하다. 그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앞에서 말씀드린 그 질문하신 분 중에 천장관절염이 영상의학과에서 있다고 했는데 다른 대학병원 MRI에서는 아니다라고 했다. 자, 소견이 엇갈려, 그죠? 그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실제로 최근에 저분은 아니신 것 같은데요. 저인데 오신 환자분 중에 젊은 여자분인데 천장관절염이 있고 척추관절염이 의심이 돼서 우리나라에 유명하다는 병원 4군데를 다녔어요. 뭐 4군데라고 하면 여러분 다 알아요. 유명한 병원 4군데, 권위 있는 병원 4군데. 거기를 다 다녔어. 저 깜짝 놀랐어요. 그 데이터를 다 갖고 온 거야. 근데 한 병원에서는 처음에는 개인 의원에서 이제 척추관절염이 의심된다라고 했고, 그러니까 이제 덜컥 겁이 났죠. 젊은 분이. 그 유명한 이제 뭐 대학병원을 갔습니다. 거기 뉴마티스 갖고 가서 데이터를 갖고 왔어요. 저희한테 보여주는데 거기에 MRI 소견인데 MRI를 찍었죠. MRI 소견인데 방사선과 영상의학과 선생님이 교수님이 정상이라고 판독을 했어요. 그러니까 뉴마티스 내과에서 척추관절염 아니에요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또 다른 뉴마티스로 유명한 또 H병원을 또 갔더라고요. 거기서는 염증이 있다라고 판독을 했어요. 뉴마티스 내과에서도 염증이 있다. 그래서 당신은 척추관절염이다. 근데 아직은 이렇게 진행을 하지 않아서 초기 단계니까 강직성 척추염 진단명을 못 붙여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 경우는 미분화성 내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또 이건 뭐야, 두 군데 의견이 다르니까 이번에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또 대학병원을 갔죠. 거기서도 척추관절염 초기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게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데이터를 다 모아서 저희한테 온 거예요. 대학병원에서는 설명을 길게 들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한테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렇게 물은 거죠. 그분은 이제 강직성 척추염까지는 안 가고 척추관절염이 있기는 있는 분입니다. 아주 초기 척추관절염인데 여성분이고 젊은 분인데 왜 그렇게 됐을까? 왜 지금 그렇게 애매하게 나왔는지 나중에 조금 더 이야기하면 남자와 여성이 조금 다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일단은 그럴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쪽 분야가 약간 그런 면이 없잖아 있다. 요즘 시대에 모든 게 딱 맞으면 맞고 아니면 아닌 이런 식으로 되는데 조금 당황스러운 면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또 가장 중요한 거, 천장관절염 다음으로 중요한 게, 자, 병원에 가서 내가 척추관절염 또는 관절이 아파서 갔더니 혈액검사도 하고 엑스레이도 찍는데 뭘 동의서를 작성을 해서 유전자 검사 동의서에 서명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뭐야, 유전자 검사? 나 그런 거 하기 싫어. 내 개인정보 유전자인데 왜 이걸 갖다 해야 되냐? 굉장히 좀
당황스럽고 해서 다시 진료실에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선생님 왜 유전자 검사해야 돼요? 저 유전자를 해서 뭐 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유전자는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유전자를 다 보는 유전자 검사가 아니에요. 사람의 유전자가 3만 개인데 그 중에 하나 HLA-B27이라고 하는 유전자를 보는 거예요. 그렇죠. 친엄마나 아빠 찾는 그런 뭐 유전자 검사가 아닙니다. 그냥 딱 한 가지 HLA-B27이라고 하는 유전자가 있나 없나, 이 유전자가 강직성 척추염 또는 척추관절염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검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관계가 되나, 강직성 척추염 환자의 95%에서 양성을 보입니다. 그러면 이 유전자 있으면 다 강직성 척추염인가? 그게 문제죠. 그렇지 않아요. 일반인들도 5%에서 양성으로 나와요. 하지만은 강직성 척추염 환자에서 대부분이 갖고 있기 때문에 진단에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또 문제가 뭐냐 하면, 그러면 나는 HLA-B27 유전자가 양성입니다. 그럼 내가 강직성 척추염이 될 것인가? 굉장히 이제 두려운 거죠. 왜냐하면 대부분 이런 유전자 가진 사람이 강직성 척추염 된다는 뭐 이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아요. 내가 이제 증상이 없이 가지고 있을 때 100명 중에 한두 명 정도가 강직성 척추염으로 나중에 진행돼요. 그래서 이제 내가 1%에 속할 확률은 잘 없죠. 그 뭐 복권 비슷한 일인데, 그래서 대부분은 그냥 안심하고 살아도 된다는 거죠. 하지만 이 진단에 굉장히 중요한 유전자 검사가 이런 게 있다 알아두시면 되고요. 제가 이제 우리 최근에 오신 이 환자분도 이걸 보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 환자분 케이스를 하나 잠시 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제목이 건강한 중년 남성인데 갑자기 건포자가 되다. 제가 붙였어요. 건포자. 신문 보니까 수포자라고 있더라고. 처음에 수포자가 뭔가 했더니 수학을 포기한 사람이다 이렇게 됐는데, 이분은 건포자, 관절염 때문에 건강을 포기한 사람이다. 그렇게 붙였어요. 왜냐하면 아주 건강했거든요. 45세 남자인데 뭐 사업도 하시고 그러신데 건강하셨는데 아무 일 없고 축구를 동호회 모임을 하시는데 6개월 전에 그냥 한번 부딪혔대요, 서로. 그래서 그때 이후에 약간 등이 좀 아프고 하긴 했는데 뭐 그럴 수 있지 그러면서 지냈는데, 문제는 2개월 전부터 발목이 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퉁퉁 부어. 그러다가 살짝 빠졌다가 우리 병원에 오기 며칠 전에는 너무 심하게 부어서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정형외과 갔더니 통풍이다. 그리고 약 줬는데 그래도 호전이 없어. 그래서 집 근처 대학병원 갔는데 대학병원에서 일단 검사하고 2주 후에 와라. 대학병원은 뭐 오늘 검사하고 내일 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분이 너무 아픈 거야. 그래서 인터넷에서 일단은 아픈 걸 어떻게 좀 해야지. 약을 받아도 호전이 안 되니까. 그래서 저희 병원에 와서 일단은 어떻게든 좀 깔아앉혀 달라. 그래서 보니까 양쪽 발목이 엄청 부어 있고 무릎도 열이 나고 부어 있고요. 그래서 피 검사를 하고 했는데 이분이 유전자 검사가 양성 반응을 보이고 염증 수치 CRP가 0.5 정도가 정상인데 18 정도 나왔어요. 18이면 맥시멈입니다. 최대치. 아주 그 무릎이나 발목은 큰 관절이기 때문에 염증이 조금 이렇게 있으면 혈액에서 염증 수치가 쫙 올라가요. 자, 와서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뭐 여기 좀 이상해요. 그냥 이렇게 정상은 아닙니다. 이게 경계선이 뚜렷하지 않고 하얗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음파도 했어요. 무릎을 초음파했더니 여기는 이렇게 이게 물이 차 있는 겁니다. 물이 차 있어. 이건 관절염이거든요. 물이 차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또 발목이 부었으니까 발목을 초음파를 했더니 힘줄, 우리 발목 힘줄 주변에 이 염증이 있어요. 그래서 초음파에 염증 소견이 나타나고, 아까 우리가 힘줄에 염증이 있으면, 관절 주변에 힘줄에 염증이 있으면 이런 척추관절염 의심한다고 했죠. 더군다나 유전자 검사도 양성이고, 그죠? 그래서 이분은 뭐 어쨌든 우리가 빨리 낫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관절에 주사도 드리고 약도 줄이고 엉덩이 주사도 드리고 해서 일단은 뭐 깔아앉혔는데, 자, 저렇게 이제 갑자기 저렇게 오실 때가 문제입니다. 보통은 아까 말씀드렸죠. 젊을 때 이미 20대, 30대 때 허리가 아픈데 그러면 진단이 쉬운데, 저렇게 40대 중반에 갑자기 저렇게 오실 때 진단이 쉽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남녀 간의 차이를 제가 말씀드린다고 그랬는데 남자하고 여자하고 강직성 척추염이나 척추관절염이 조금 달라요. 이 병은 남자한테 많아요. 남자가 5명일 때 여자가 1명. 그 다음에 이제 병의 양상도 좀 달라요. 남자들은 척추관절염이 많이 진행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도 안 굽어지고 허리도 잘 안 돌아가고 이렇게 되는 수가 많은데 여자들은 겉으로 멀쩡해. 한 번씩 그냥 허리가 좀 아팠다가 또 괜찮아져요. 그래서 대부분은 나 디스크가 있나 봐. 그러다가 괜찮아지니까 나 또 괜찮아. 이렇게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자기 수명까지 다 이렇게 하시고 그냥 돌아가시는 분도 많아요. 근데 운이 나쁜 몇 분들은 어떻게 병원에 오냐? 무릎이 아파. 또 발목이 아파. 한 번씩 아팠다가 깔아앉았다 그래요. 근데 병원에서 진단이 잘 안 돼. 왜 그러지? 나이가 50밖에 안 되셨는데? 그러면서 이제 정형외과 또는 뭐 류마티스 내과 왔다 갔다 하다가 조금 더 심해져서 이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와서 발목이나 무릎에 그렇고 해서 정밀 검사를 해봤더니 척추관절염이다. 또는 그럼 깜짝 놀라요. 그런 병이 있는 줄도 몰랐고 자기가 그런 병일 줄도 몰랐는데 그 여성분들이 쉽게 말씀드리면 진단이 조금 더 어려울 수 있다. 남자들은 류마티스 내과 의사나 이런 사람들이 젊은 남자들 허리 아파서 오면 한 번 정도 생각하거든요. 척추관절염 아닌가? 또는 통풍 아닌가? 뭐 이렇게 감별 진단이라고 하는데 이런 걸 하는데 여자분들은 잘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남녀 차가 있는 병이다. 자, 이제까지 뭐 여러 가지 이것저것 말씀드렸는데요. 질문을 하나 정도 한번 볼까요? 쉬어가는 의미에서. 지금 무기명으로 질문 들어오신 분 중에 아침에 일어났을 때 출근하기 싫을 때라고 하네요. 퇴근 2시간 전 또는 퇴근하고 싶을 때만 허리가 아프다. 아픈 건가요? 아픈 건 왜 그런가요? 재밌네요. 자, 이게 이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아프신 분들이 있어요. 이걸 잘 구분해야 되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허리가 아파. 그게 아니고, 아침에 허리가 아파서 내가 일어났어. 이건 다르죠? 어느 게 먼저인지, 그죠? 그래서 허리가 아파서 일찍 깬다. 새벽 5시나 6시에 허리가 아파서 나는 항상 깨요. 그러면 이거는 의심을 해야 되는데, 잠은 시큰 자고 아침 7시에 늦잠 잤는데 일어났더니 나 허리 아파. 직장 가기 싫어. 대부분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진짜 그런 분들 가끔 와요. 에스더님,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이시네요. 감사합니다. 피부가 건강해 보인다고 칭찬해 주시네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질문 중에 강직성 척추염과 다른 자가 면역 질환이 같이 올 수 있냐? 하늘님이 하셨는데 아주 조금 알고 질문하신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데 강직성 척추염은 자가 면역 질환의 하나이긴 해요. 근데 자가 면역 질환을 1번부터 100번까지 줄을 세울 수 있는데 자가 면역 질환이 조금 약한 쪽에 속해요. 이 질환은. 그래서 다른 거하고 같이 오는 경우가 그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이나 루푸스나 다른 병들은 다른 병하고 같이 겹치는 경우도 꽤 많아요. 근데 이 병은 조금 이렇게 외로운 병입니다. 혼자 노는 병이죠. 그 다음에 다른 질문 중에 또 뭐가 있을까요? 섬유 근육통이 자가 면역 질환인가 뭐 이런 질문도 있는데 자가 면역 질환으로 저희가 치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섬유 근육통 날이 아니라서 다음에 저희가 그거는 따로 또 언제 한번 말씀드려야 될 것 같긴 해요. 뭐 생물학적 제재 다음에 나오긴 하는데 도중에 임신해도 되나요? 요즘은 임신해도 되는데 생물학적 제재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임신해도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안 된다기보다는 아직 확인이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의사 선생님한테 상의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에서 강나영님은 갑자기 엉덩이 통증, 가운데가 생겼다. 누르면 또는 앉으면 아프다. 강직성 척추염 가능성이 있느냐? 가능성 없을 것 같은데요. 강직성 척추염은 그 자리가 앉을 때 그 자리가 아프신 보통은 않아요. 그래서 그 자리가 눌러서 아프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엉덩이 통증이 가운데 좀 생겼고 해서 꼬리뼈가 눌러서 아프면 꼬리뼈에 염증이 생겼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근육통이거나 그럴 수 있고. 자, 뭐 질문이 엄청 많은데요. 너무 많이 하시네. 김미로님, 강척 12년 차 40세 남자입니다. 40세 정도 되면 진행이 멈춘다고 처음에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제 40세가 되었어요. 그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그래요. 고생 많이 하셨네요. 자, 이게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 40세가 되면 멈춘다고 했는데 그럼 40세가 되었으니까 멈춰야죠. 그것만 기다리고 오신 것 같은데, 그죠? 글쎄, 어려운 질문이라서. 자, 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강직성 척추염 환자들이 오면 처음에 참 실망도 많고 그러신데 좋은 이야기를 한 가지 해드리고, 좋은 이야기는 뭐냐? 이 병의 활동성은 20대부터 해서 40대 중후반, 50대 초반까지 간다. 활동성은 뭔가? 활동성은 이제 화재가 나면 불이 활활 붙어서 불이 타는 거하고 똑같아요. 활동성이 아주 심하면 어떻게 되죠? 화재 나서 불이 활활 타면 나중에 잿밖에 안 남아, 그죠? 재가 남은 상태에서 불이 다 타버렸어. 집이 없어. 그럼 활동성은 없어졌어요. 하지만 건물이 또 없어졌어. 너무 활동성이 세서 재가 남았으니까. 재 안에는 활동성이 없는 거죠. 자, 그러면 거꾸로 생각해서 활동성을 계속 우리가 없애. 물을 일찍, 화재가 불이 났으니까 여기다가 물을 일찍 퍼부어 갖고 불이 꺼졌어. 활동성이 없어졌어. 그리고 이제 세월이 지나서 나이가 50세가 됐습니다. 활동성 없이.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불 날 일이 없어요. 그 안에 있는 활동성, 불씨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상태를 그냥 평생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활동성을 놔두면 나중에 그 여파로 해서, 후유증으로 해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신 분의 경우는 그러면 40세가 되었는데 활동성을 얼마나 잘 컨트롤해서 후유증이 없이 된 상태인가가 중요하겠죠. 아직도 활동성이 남아있는지도 중요하고, 40세까지 활동성이 있을 수 있다고 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평균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50세까지 가는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전에 활동성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것은 이제 개인차가 있으니까 그걸 확인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김미로님이 이제 뭐 그것만 기다린 건 아니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겨울에는 스노우보드, 여름에는 웨이크보드가 취미다. 저는 웨이크보드는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운동도 많이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소염제를 먹으면서 몇 년째 통증이 없다. 그래서 아마 활동성이 거의 없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뭐 이것만 보고 뭐 이렇게 안심을 100% 시켜드릴 수는 없고, 아마 제 느낌으로는 크게 문제는 없으실 것 같다. 하지만은 이런 보드나 이런 거는 조심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강직성 척추염 환자는 힘줄이 약해요. 척추 관절에 이렇게 쭉 연결된 게 사실은 힘줄입니다. 힘줄이 뼈로 이렇게 단단해졌어. 그래서 다치면 그 힘줄이 뚝 부러져요. 유연성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다치기가 쉬워요. 그래서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금만 더 진도 나가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진도가 어디까지 나갔냐 하면 앞에 여러 가지 특징적인 것들을 말씀드렸고, 진단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천장관절에 염증이 있으면 강직성 척추염인가? HLA-B27 유전자가 양성이면 강직성 척추염인가? 그렇지 않겠죠. 그런 아주 단순한 거면 뭐 제가 나오지도 않고 이런 방송이 있을 필요도 없어요. 진단이 쉽지 않다는 거죠. 강직성 척추염 그 자체 정의 내리는 것도 쉽지 않다. 심지어는 대학병원의 영상의학과 그것만 수십 년 본 사람도 엑스레이만 보고는 자기는 애매하다. 이거 CT나 MRI 또 해보자. 또는 CT, MRI 했는데 대학마다 또 의견이 다른 수도 있다. 초기 때는 다 진행된 건 누구나 잘 알아요. 저희도 딱 보면 진단이 되는데 초기 때 애매할 때는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문의, 저희는 이제 사실은 뭐 전문의가 저희 한 20년 동안 뭐 이런 병만 보는 사람인데 강직성 척추염 진단 해보라고 하면 하죠. 물론 100명 중에 한두 명은 의견이 안 맞을 수는 있어요. 우리끼리도. 하지만은
대부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이런 전문의는 아니잖아요. 우리 같은 류마티스 내과도 올챙이 때가 있잖아요. 저 졸업하고 막바로 이제 환자 보기 시작할 때 그러면 그냥 선배 교수는 이 사람이 강직성 척추염이라고 하는데 제가 그 밑에 이제 몇 년간 수련을 받고 하면서 감을 받는 거예요. 도제식이죠. 그죠? 그래서 내가 이제 5년, 10년 하다 보면 이제 감이 와. 도가 트는 거죠. 쉽게 말하면. 나는, 강직성 척추염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외국도 그랬어요. 유명한 그 교수가 강직성 척추염이라고 하면 다른 데 가면, 강직성 척추염 맞을 거예요. 그분이 그랬으면. 그분은 전문가니까.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이거, 이렇게 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 왜 문제가 있냐? 처음 보는 의사들은 그러면 어떻게 진단을 해? 그런 사람도 진단해야지. 어떻게 류마티스 내과 의사를 갖다가 시골 구석구석마다 다 배치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그러면 어떤 기준을 둬야 되겠다 해서 나온 것이 지금 나와 있는 이런 겁니다. 쉽게 말하면 진단 기준이고 정확하게 말하면 진단 기준은 아니고 연구를 위한 분류 기준이라고 하는데 어쨌거나 일반적 의사들은 이 기준에 의해서 진단을 하면 크게 틀리지 않는다. 크게 틀리지 않는다는 말은 10명 중에 9명은 맞출 수 있다. 환자 10명 중에 9명. 1명은 틀릴 수도 있지만 그 1명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런 경우는 류마티스 내과 의사한테 보내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진단하는 방법이 이런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허리가 아픈 환자가 왔을 때 또는 젊을 때 시작했다. 40세 이전, 45세 이전에 허리가 아프다. 그런데 이제 그런 환자 중에 해봤더니 천장관절에 문제가 있더라. 또는 HLA-B17 유전자가 양성이다. 이런 사람을 일단은 먼저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소견이 있나 보는 거죠. 이런 소견이 있으면 이 사람은 강직성 척추염일 가능성이 많다. 척추관절염일 가능성이 많다. 그럼 이 밑에 있는 게 뭐냐? 한 10개 정도 돼요. 뭐 여러분이 이걸 다 알 필요는 없는데 한번 말씀을 드리면 앞에 설명드린 거 있죠? 염증성 요통, 일반적 요통이 아니고 염증성 요통이다. 그 다음에 관절염이 있어. 무릎이 부었고 발목이 부었다. 그 다음에 이제 골부착 부염이라고 하는 거 있죠? 힘줄에 염증 생기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포도막염이 생겼다. 이런 분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손가락이나 발가락이 통째로 이렇게 붓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손발가락 염증, 그냥 손발가락 염이라고 하는데 이런 분들도 여기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크론병이나 궤양성 대장염이 있는 사람 중에 관절염이 오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허리가 아픈데 이 우리가 말하는 강직성 척추염의 허리 아픈 거는 소염 진통제 먹으면 감쪽같이 좋아지는 수가 많습니다. 굉장히 특징적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 병을 진단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가족 중에 척추관절염이 있는 사람이 있을 때 척추관절염이 또 생길 가능성이 많다.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유전자 검사,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염증 수치 중에 피검사에서 CRP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올라갈 때 이런 척추관절염을 의심을 할 수 있겠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기준을 사용해서 진단을 할 때는 100명 중에 90명을 정확히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일반 의사들은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이제까지 뭐 우리가 정상하고 진단 어떻게 하는지 말씀드렸고요. 자, 이 병의 원인이 뭘까요? 항상 어떤 병을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그 병의 원인이 뭔가, 원인을 알아야 여러분이 예방하고 조심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원인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안타깝게 우리 자가 면역 질환은 원인을 잘 몰라요. 안타깝죠. 그래서 이제 이 병이 생기는 원인은 잘 모르지만 크게 나눌 수 있어요. 유전적인 백그라운드, 우리 체질이죠. 유전은 내가 부모님한테 받은 거니까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 그 다음에 환경적인 거, 크게는 두 가지. 근데 이 병은 조사를 해봤더니 유전적인 게 90%. 아까 말한 HLA-B17이 90%를 다 차지하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한 3, 40% 차지하고 나머지 여러 가지 한 수십 가지 유전자가 있어요. 그런 걸 합치면 90% 정도는 유전에서 온다. 내가 노력해도 이 병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안타깝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예방도 잘 안 되는 거야. 타고난 걸 어떻게 예방해? 단지 최근 연구에 의하면 이제 우리가 담배가 류마티스 관절에도 나쁘고 뭐 여러 가지 병에 나쁜데 이 병도 안타깝게도 담배 흡연하시는 분들은 이 병에 좀 안 좋더라. 병도 많이 진행하고 하기 때문에
흡연하시는 걸 피하셔야 된다. 그거 하나는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도 좀 뭐 굉장히 안타깝네요. 그래도 이제 또 학구적인 분들은 있어요. 그래도 뭔가 있을 거 아니야. 현대의학이 뭐 그것밖에 모르겠어? 이 병이 왜 생기는지 알려진 게 없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슬라이드 하나 마련했습니다. 자, 이 슬라이드는 왜 지금 말씀드리냐 하면 나중에 그 다음 장에 나올 치료하고 관계가 돼요. 현대의학이 발전하면서 제일 꼭대기에 있는 원인, 유전적인 게 있고 유전을 갖다가 뭔가 이렇게 건드려서 병이 발생하는데 그것들은 아직 잘 모르지만 중간 과정, 병이 생겨갖고 어떻게 해서 병이 밑에 단계의 과정들은 많이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몇 가지 보면 일단은 이런 유전자를 갖고 계신 분들이 일단은 첫 번째 대상입니다. 그런 유전자를 갖고 있는 분 중에 어떤 일이 있냐? 세균에 의한 스트레스. 세균이 우리를 스트레스 주냐? 그건 아니지만 의학적인 또는 학문적인 용어가 되겠습니다. 세균 중에 요도염이나 장염, 우리 오는 환자들 중에 요도염이 내가 한 달 전에 있었는데 뭐 성병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런 게 있었는데 그다음부터 내가 무릎이 붓고 허리가 아프고 그런다. 그러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척추관절염을 의심할 수가 있고 한 달 전에 요도염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 치료했어요. 비뇨기과 가서 세균 다 죽었다고 했대요. 그런데 관절염이 생겼어. 그러면 그 세균 자체 때문에 생긴 관절염이 아니에요. 얘 세균은 다 죽고 지나갔어. 하지만은 이 세균이 우리 몸에 뭔가 스트레스를 준 거예요. 면역에 뭔가 이렇게 조금 헷가닥하게 만든 거예요. 그걸 갖다가 세균에 의한 어떤 스트레스다. 그 다음 장염도 똑같습니다. 장염이 한 달 전에 있었는데 내가 뭘 잘못 먹었는지 설사했어. 그리고 한 달이 지나서 설사는 지금 하지도 않아요. 그랬는데 지금 이런 관절염이 생겼어. 의사가 물어보지 않으면 환자는 이야기하지도 않아요. 이거는. 왜? 관절하고 관계없거든. 내가 한 달 전에 부끄럽게 요도염 생겼는데 이걸 뭐 류마티스 내과 의사인데 왜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래서 의사가 물어봐야 되는데 그 전에 이런 게 있었나요? 물어보면 그런 거 있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자, 그런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는 기계적인 자극. 제가 아까 예를 들 때 그 금포자, 건강을 포기한 분 아까 이야기 말씀드렸죠. 축구하다가 등을 부딪혔는데 별로 큰 것도 아닌데 그다음부터 등이 아프면서 관절염이 생겼습니다. 또는 어떤 사람 발을 피격했어. 그 다음에 이제 이 발 뒤꿈치, 아킬레스가 아프고 발목이 부어서 오시는 분도 있어요. 이런 걸 갖다가 이제 기계적 자극이라고 하는데 어떤 기계적 자극 다음에 다쳐서 또는 삐거나 이런 다음에 관절염이 생길 수가 있다. 이것은 이제 동물 실험이나 이런 데서도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있었나 물어보면 상당수가 이런 게 있어요. 특히 군에서 훈련 받다가 또는 군 생활하다가 생긴 분 중에는 이런 부류가 많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최근에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도 그러고요. 우리 장내 세균총이라고 해서 유산균이죠. 뭐 유산균 비슷한 것들이 우리 몸 안에는 같이 공생하고 있죠. 그런 것들에 문제가 생길 때 이런 척추관절염이 생긴다. 이런 연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강직성 척추염 환자의 10명 중에 1명 내지 2명은 증상이 없어도 대장 내시경을 해보면 대장에 궤양이 있는 수가 있대요. 염증.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은 대장 염증이 강직성 척추염을 일으키는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쨌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자극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몸 안에 염증이 생겨요. 염증이 생기면 염증 사이토카인이라고 하는 것들이 세포에서 나옵니다. 이것이 피를 돌고 돌아서 관절에 가서 염증을 갖다가 자꾸 자극을 해요. 그것 중에 유명한 애들이 있습니다. TNF 알파, 인터루킨 17, 인터루킨 23 이런 것들인데요. 자, 이런 것들은 다 밝혀져 있습니다. 이거 얘들 어느 게 뭐 어떤 질환에서는 어떤 것들이 도미넌트하게 좀 더 많이 이런 것들이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나온다는 거는 이미 많이 밝혀져 있어요. 그 너무나 이제 뭐 당연한 순서인데 그러면 이제 얘를 갖다가 없애면은 우리 관절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용하는 것이 생물학적 제재입니다. 자,
이제 치료약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이 병은 희귀난치성 질환으로서 산정특례라고 하는 건강보험에서 어떤 혜택을 받아요. 여러분, 암 같은 경우도 산정특례입니다. 그래서 자기 부담률이 전체 진료비의 5%를 암 환자는 5%만 내면 돼요. 개인의원에서는 30%, 대학병원은 뭐 50% 정도 자기 부담률이 있거든요. 전체 진료비에서. 근데 암 환자는 5%만 내요. 이런 자가 면역 질환은 산정특례로서 암보다는 조금 이렇게 위험성이 덜하다. 그렇게 해서 5%는 아니고 10%만 부담합니다. 산정특례로. 그래서 이제 이 강직성 척추염도 그런 질환의 하나인데, 이 병의 치료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어떤 분들이 40세에 지금 현재 거의 뭐 건강하게 소염 진통제만 드시면서 지낸다. 소염 진통제 첫 번째 치료약입니다. 소염 진통제 뭐가 있어요? 뭐 낙센이라는 것도 있고, 여러분 셀레브렉스라고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거 드시면 통증이 없어져요. 그래서 통증 없으면 그걸로 그냥 되고, 어떤 분들은 심지어 아플 때만 한 번씩 드시는 분도 있어요. 자, 그러면 소염 진통제도 아플 때만 먹으면 될까요? 아니면 계속 먹어야 될까? 보통 소염 진통제는요, 여러분 감기 때도 드시게 됩니다. 보통은 치료약으로 쓰진 않아요. 증상 완화제로 쓰는데, 이 병에서는 치료제로 씁니다. 소염 진통제를 계속 드신 분들이 강직성 척추염의 진행이 많이 완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필요할 때 먹는 분도 있고 계속 먹어야 되는 분도 있는데, 이제까지 나온 연구 결과를 보면 계속 드시는 분이 아무래도 필요할 때 한 번씩 먹는 분보다는 병의 진행을 멈출 수가 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설파살라진이라고 하는 약이 있습니다. 이 약은 류마티스 관절염에도 쓰고 다른 자가 면역 질환에도 쓰고 그런 약인데, 이 약이 강직성 척추염의 치료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강직성 척추염은 척추에 생기는 타입이 있고 척추에도 생기지만 그 말초 관절, 무릎이나 발목 이런 데도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설파살라진이라고 하는 약은 말초 관절염이 있을 때 좀 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좀 더 많이 쓰게 됩니다. 최근에 이제 저희한테 오신 환자 중에는 이런 걸 검색을 하셨나 봐요. 아니면 스스로 어디 저걸 하셨는지, 다른 의원에서 자기 강직성 척추염으로 치료받는데 설파살라진을 쓰면서 메소트렉세이트라고 해서 MTX라고 하는 약도 같이 쓰는 거예요. 류마티스 관절에도 많이 쓰는 약인데, 그래서 자기 생각에는 MTX는 안 먹어도 되는 약인데 왜 자기한테 처방을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고 오신 거야. 그러고 저보고 이제 묻는 거죠. 이 약 꼭 먹어야 되냐고. 공부를 많이 하고 오셨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강직성 척추염에 그 약도 많이 썼는데 요즘은 빠졌습니다. 그 약이 별로 효과가 없다. 이렇게 돼서 그분이 아주 똑똑하신 거죠. 그래서 뭐 맞는 말씀이니까 그 약 뭐 그럼 드시지 마시라. 이렇게 했고, 자, 이 소염 진통제하고 설파살라진 이 약을 갖다 썼는데 환자가 별로 호전이 없어. 염증도 계속 있고 관절도 계속 부어 있고. 그 다음 쓸 수 있는 약, 생물학적 제재라고 하는 거 있어요. 아까 이제 거기 메커니즘에서 마지막 단계 염증을 일으키는 사이토카인이죠. 그걸 갖다 억제하는 약제가 개발되어 있다. 나온 지가 20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약을 쓸 수 있는데 막바로 쓸 수 있냐? 막바로 못 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먹는 약을 최소한 3개월, 적어도 2가지 이상을 써보고 효과가 없을 때 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건강보험 재정을 생각해서 그렇게 정해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TNF 억제제입니다. 가장 많이 쓰고 TNF 억제제만 해도 한 5-6가지가 국내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쓸 수 있고, 효과가 없으면 다른 걸로 바꿔서 쓸 수도 있고요. 최근에는 TNF 억제제 말고 TH17이라고 하는 사이토카인도 약제가 나와서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제는 장단점이 있는데 치료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면 이런 약제 쓸 때 언제까지 써야 되냐? 뭐 이런 질문도 있고, 아까 임신 이야기도 있고 한데 여러 가지 이제 케이스가 있습니다. B형 간염이 있다든지 또는 대상포진이나 여러 가지, 그 다음 결핵 문제 이런 거 다 그래서 미리 확인하고 쓰고, 미리 필요할 때는 결핵약을 예방 목적으로 몇 개월 쓰고 TNF나 이런 걸 쓰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의사가 미리 조심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효과가 있다 그러면 적어도 몇 년은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몇 년 쓰다가 괜찮으면 살짝 끊어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언제 끊으라는 그 정해진 기간이 있는 것은 아니라서 거의 뭐 평생 쓰시는 분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활동성이 50대, 60대까지 많이 가니까 이론적으로는 한 50대, 60대까지 쓰고 그 이상 활동성이 없다. 그러면 약 끊을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질문이 많이 들어오시는데, 저희가 지금 7시 반인데, 그죠? 지금, 우리가 몇 시까지 하면 되죠? 8시에 우리 홍 박사님 저기 있죠? 4, 50분까지는 우리가 해도 된다네요. 그럼 아직도 시간이 조금 남았습니다. 거의 제가 끝나가요. 그래서 질문도 하고 시간이 뭐 그렇게 모자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카카오에서 세상 행복하다님이 질문을 주셨네요. 생물학적 주사와 경구 약만 먹는 것 중에 둘 중에 효과가 어느 거에 좋은가? 생물학적 주사가 효과 좋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이제 어떤 통계죠. 개인적으로 볼 때 약이 효과 좋아서 그걸로 안 넘어가시는 분도 있고요. 생물학적 제재를 하시다가 나는 약하고 별 차이 없는데 그냥 약 먹을래요?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평균을 말하는 거지 그게 개인차 한 명에 대해서 이게 100% 그렇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질문을 제가 이쪽에 질문판이 있어서 잠시 한번 보고요. 유튜브에서 리리님이 4년 차인데요. 강직성 척추염 4년 차라는 말 같죠. 이때까지는 통증도 굉장히 약하게 오고 세레브렉스나 알콕시아 같은 약을 하나리면 뚝딱 나왔는데 세레브렉스나 알콕시아는 위장장애 같은 소염 진통제입니다. 좀 약한 진통제예요. 그랬는데 이게 어느 순간에 강도가 훨씬 세게 올 수 있는 건가요? 지금 현재 온다는 건지 아니면 뭐 그럴 수 있냐 이런 걸 묻는 것 같은데, 그렇죠. 올 수도 있죠.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메카니컬, 기계적인 트라우마나 이런 거, 다음에 이제 좀 더 심해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일반적으로 꼭 그렇지는 않고요. 대부분은 그냥 그렇게 유지되는 수가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유튜브에서 도레미파님은 이렇게 아프고 힘든 강직성 척추염은 앞으로 장애 등급으로 분류가 안 될까요? 강직성 척추염도 장애 등급 가능합니다. 장애 등급은 현재 1등급에서 6등급까지 있는데, 강직성 척추염의 장애 등급은 우리 척추가 얼마나 이제 굽어지나, 옆으로 돌릴 때 얼마나 되나, 목이 얼마나 되나, 목부터 해서 흉추, 요추 각각을 다 측정하게 됩니다. 그게 조금 복잡합니다. 여러분 생각보다는 장애 등급이 잘 안 나와요. 대부분 5급이나 6급. 그래도 필요하신 분들은 재활의학과나 이런 데 가시면 장애 등급을 해주고요. 그 여러 가지 또 진료받은 서류가 있어야 됩니다. 최근 몇 개월 동안 진료받았고 내가 이런 걸 했다. 그걸 갖고 동사무소 가시면 등급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장애 등급위원회라고 하는 게 있어서 갖고 온 서류하고 엑스레이, CD에 담은 거 이런 거 보고 판정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정원자님은 지금 약이 속이 아파서 못 드시겠다. 그런 분도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속이 아프지 않은 약을 찾을 수가 있겠고, 그게 안 되면 뭐 생물학적 제재 이런 거 할 수도 있고요. 황경숙님은 19세에 발병되어서 3년째 엠브렐 주사, 엠브렐이라고 하는 건 TNF 주사입니다. 생물학적 제재고 자가 주사를 맞고 있는데 얼마나 맞아야 하는지 교과서적으로는 정답이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보통 한 4, 5년 정도 맞고, 엠브렐은 일주일에 한 번씩 맞거든요. 자기가 그냥 여기 인슐린 주사처럼 배, 허벅지, 팔 이렇게 돌아가면서 맞으면 되는데, 일단은 처음에는 인터벌, 그 주사 맞는 주기를 갖다가 1주에서 2주, 3주 이렇게 조금 2, 3주로 한번 늘려보라고 저는 합니다. 그래서 괜찮으면 그렇게 한참 하다가 살짝 끊어보라고 합니다. 의사가 끊어보라고 해서 끊어봐서 괜찮으면 그렇게 지내고요. 저 환자들 중에도 그렇게 하다가 1년 후에 또는 2년 후에 재발해서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주사 맞으면 돼요. 보험 됩니다. 그러면 그때 대부분 효과 좋아요.
그러면 뭐 몇 년은 저희가 또 세이브 한 거죠. 강직성 척추염 음식하고 상관관계 없습니다. 전혀 없고요. 자, 마지막 하나만 더 질문 받고. 네, 이토리 씨님, 네, 강척 5년차 25세 남자 환자입니다. 아직까지는 천장관절염에만 강척이 왔는데 앞으로 허리에 올지, 허리라고 하는 건 이제 요추, 흉추, 경추 이렇게 타고 올라갈 수가 있죠. 올지 안 올지 어떻게 아느냐? 거기에 대해서 연구 많이 했겠죠. 근데 잘 몰라요. 그죠? 잘 모르는데 최근에 연구된 것 보면 여성보다는 남성이 조금 더 안 좋아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더 높고, 그 다음에 담배 피우시는 분들, 지금 상태에서 담배를 피우면 한 2년 인터벌로 볼 때 한 10%씩 더 허리 쪽으로 올라간대요. 그 혹시 뭐 담배 피우시는지 모르겠지만 끊었겠죠? 아니면 안 피우시겠죠? 무조건 담배는 끊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유산소 운동이나 허리 근력을 강화하는 코어 운동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 좀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지구별 여행자 분 것까지 한번 질문 받고요. 이분은 자가 면역 질환자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류마티스 내과 가서 어떤 정밀 검사를 받느냐. 뭐 강직성 척추염도 똑같고 병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하지만은 류마티스 내과에 오시면 일단은 기본 검사로서 거의 90% 진단이 다 됩니다. 기본 검사라고 하는 거는 혈액 검사, 소변 검사, 엑스레이. 그 안에 이제 여러분 혈액 검사 그러면 뭐 그냥 피 검사 간단히 생각하시는데 그 안에 아까 말씀드린 유전자 검사도 있고요. 그다음 류마티스 인자 검사, 무슨 통풍 검사 다 들었어요. 그다음에 자가 면역 루푸스나 이런 거 들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비싸죠. 그래서 어쨌든 그거 하면 90% 진단되고 여기에서도 좀 확실치 않다 그러면 정밀 검사 들어가야죠. 그러면 피 검사가 조금 더 정밀 들어갈 수도 있고 엑스레이나 CT, MRI 같은 거 들어갈 수도 있고요. 음주는 크게 상관은 없는 걸로 되어 있지만 음주가 문제가 뭐냐면 남성 환자, 젊은 환자가 많다 보니까 여러분 강직성 척추염 환자를 겉으로 보고 알기 어려워요. 아까 말씀드렸죠? 얘가 좀 뻣뻣한 애네. 인사도 잘 안 해. 머리가 아파서 인사를 못 하는데 그렇게 생각해. 쟤 뭐 말만 이렇게 안녕하세요 그러고는 인사 똑바로 안 해. 굉장히 좀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분들은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그 눈도 치뜬다고 말씀드렸죠? 항상 쟤는 째려봐. 그러고 그렇게 하시는데 자, 이런 분들 술 드시면 안 좋아요. 강직성 척추염은요, 뼈가 단단해지면서 여러분 비스켓 중에 크래커 아세요? 크래커? 크래커는 어때요? 겉은 단단해, 그죠? 근데 어떻게 돼? 탁! 여기서 떨어뜨리면 빠슬하죠. 그냥 어스러져요. 우리 크래커 말고 쿠키나 이런 거 중에는 몰랑몰랑한 거 있죠. 그런 것들은 떨어뜨리면 어떻게 돼? 눅신해서 이게 풀어지지는 않고 그냥 좀 찌그러지죠. 강직성 척추염은 크래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술 먹고 젊은 혈기에 또 상대방은 내가 그런 병인 줄 모르잖아요. 둘이 다퉜어. 또는 겨울에 가다가 미끄러졌어. 그러면 넘어져요. 그러면 척추가 어스러져. 척추 뒤에는 뭐가 있어요? 척수라고 하는 신경이 있습니다. 어스러지면 이게 그냥 어스러지나요? 삐걱? 사기그릇이 깨지면 그냥 깨져요? 박살이 나, 그죠? 그러면서 이게 뒤에 신경을 누르는 수도 있어요. 대학병원에 있을 때는 간혹 그렇게 다쳐서 저희 환자 중에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응급수술을 하는 수도 있고 사지마비가 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음주 자체가 강직성 척추염에 관계하지는 않지만 다칩니다. 가능하면 음주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자, 이제 치료까지 말씀드렸고 이제 뭐 한두 장 남았는데 그 한두 장 마저 하고 말씀드리고 약으로 치료하는 거 말고 수술. 옛날에 수술 지금도 수술합니다. 이렇게 심하게 허리가 굽으신 분들은 수술해서 이렇게 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엑스레이 보시면 이렇게 된 허리를 어떻게 했죠? 허리 디스크 수술하신 분들 이런 거 한두 개 이렇게 박아요. 우리 고정한다고 하는데 척추에다가 이렇게 나사못을 박아서 제끼는 거죠. 저렇게 한 개, 두 개가 아니에요. 몇 개죠? 거의 뭐 한 열 몇 개를 박았어. 그래야 허리가 펴지겠죠? 원래 허리는 이렇게 S자예요. 그래서 그러면 무게중심이 앞에 있던 것이 뒤로 오면서 이제 그럴 수도 있고, 하지만 이 환자 보세요. 목은 아직도 이렇게 앞으로 나가 있어요.
그래서 저런 수술도 합니다. 아주 심한 분들은. 자, 마지막으로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강직성 척추염이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때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군에 가서 생기는 분도 있고 의가사 제대를 위해서 저희 찾아오시는 분도 있어요. 진단서 건으로. 군 가기 전에 저기 신검을 하잖아요. 신검 때 나 혹시 이걸로 어떻게 좀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오시는 분도 있어요. 상의하러. 자, 이거 다 규칙이 있습니다. 저기 병력 판정, 신체 검사 등에 관한 검사 규칙이라고 해서 국방부 안에 이런 게 들어있어요. 병무청 홈페이지 가면 있는데 옛날에는 이거 공개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옛날에 뭐라고 했냐면 류마티스 하는 사람 보고 너무 류마티스 내과 의사가 나서지 말라. 나서지 말라는 게 아니고 네가 된다 안 된다 이야기하지 마라 한자인데 왜냐하면 대학병원에서 그 교수가 나 이거 빠진다고 했는데 신검 받으러 가서 신검 보는 의사인데 당신이 안 된다고 하면 어떡해. 그 의사는 아주 전문가인데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게 굉장히 트러블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수도통합병원이나 이제 신체 검사하시는 병원에 있는 그런 군 쪽에서 좀 이렇게 그냥 소견만 진료받던 것만 주시라 우리가 판단하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걸로 빠질 수 있을지 아닐지 뭐 말씀을 잘 안 드리죠. 근데 최근에는 이게 개방되면서 인터넷에 이렇게 네이버에 검색을 하시면 찾을 수가 있어요. 그거 찾다 보면 제일 밑줄에 보이죠? 질병 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 기준이라고 하는 별표가 있어요. 그 별표를 열면 이렇게 문서가 나옵니다. 척추관절염에 관한 이런 그 규정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천장관절에 그레이드가 나와요. 등급 0에서부터 4까지 있어요. 강직성 척추염은 양쪽 천장관절이 2등급 이상이면 강직성 척추염 진단이 붙을 수가 있고 그런 경우에는 군이 면제가 될 수 있어요. 이미 군에 있다 그러면 의가사 제대가 가능하죠. 그 다음에 이제 양쪽 다 2등급이면 되고 한쪽만 3등급이라도 강직성 척추염으로 진단이 된다. 근데 1등급밖에 안 된다. 그러면 안 되겠죠. 면제는 안 되고 어디로 가죠? 요즘은 공익이라고 하나요? 그쪽으로 빠질 수가 있겠죠. 뭐 어쨌든 지금 이렇게 투명하게 이제는 이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렇게 하려면 CT나 MRI 이런 거 갖고 몇 등급인지 거기에 판독 소견이 있고 이것을 다시 군병원에서 확인을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걸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아마 거의 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조금 50분까지니까 한 5분 정도 남았습니다. 저희가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질문 중에 어디 한번 볼까요? 너무 질문이 많아서 오늘 힘드네요. 자, 여기 찝어주는 질문이 있어요. 여기, 저기, 유튜브에 코코님, 저는 31세 여성입니다. 무릎 통증이 심해서 정형외과에서 혈액검사를 했더니, CCP 항체가 109, 보통은 한 5 정도에서 뭐 10 정도인데, 류마티스 관절염이 여신돼서 대학병원을 보내서 다시 혈액검사를 했는데 7.4로 낮게 정상으로 나왔대요. 그래서 2달이 지나서 처음에 검사했던 정형외과 가서 또 검사를 했더니 이번에는 또 121로 높게 나왔대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 특이한 경우네요. 사실은 CCP 항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특이한 검사라서 한 100 정도 넘게 나오면 류마티스 관절염 의심해야 되는데 대학병원에 가서 했더니 정상으로 나왔어요. 자, 사실은 이 시간이 류마티스 관절염 그 시간은 아니죠. 근데 이런 경우도 있을 수는 있다. 그래서 이제 무릎만 아팠기 때문에 사실은 딱 정확히 말하면 아직은 류마티스 관절염이 아니다. 검사 하나로 진단하는 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직성 척추염도 그렇죠. HLA-B27 양성이라고 진단되나요? 아니죠? 똑같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아니지만 이분은 예를 들어서 한 뭐 몇 개월, 3에서 6개월 후에 또 검사해 보셔야 돼요. 당분간은. 그렇게 하시면 한 뭐 6개월, 1년을 두고 조금 본인은
불안하시겠지만 검사해 보시면 나중에 이 병이 류마티스인지 아닌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무릎도 거기에 해당되는 건지 아닌 건지 뭐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류마티스 내과로 당분간 좀 다니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풀꽃님이 질문하셨는데 1년 전에 찍은 MRI로 강척이 진단 가능한가요? 그렇죠. 그 당시에 그 천장관절을 찍었다 그러면 가능하고요. 지금 현재 그런데 1년 사이에 어떻게 변했는지는 알 수가 없겠지만 그 당시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진단이 가능하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게 MRI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강직성 척추염도 허리가 아프고 허리 디스크도 허리가 아파요. 그죠? 젊은 사람들 허리 디스크 많아요. 그런 분들 다 허리 MRI 찍고 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강직성 척추염이 의심돼서 골반 엑스레이 찍고 이거 좀 의심된다. 그래서 천장관절을 MRI를 찍어보자.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나 그 MRI, 허리 MRI 다 찍었어요. MRI. 거기서 보시면 되지. 뭘 또 찍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MRI가요. 하나가 찍으면 다 나올 것 같지만 골반 쪽은 잘 안 나옵니다. 천장관절은 잘리지가 않아요. 아주 일부가 잘리는 수가 있긴 한데 우리가 주로 보는 부분은 처음 스타트하는 부분은 천장관절염 밑부분에서 스타트를 해요. 병이. 그래서 수고스럽지만 다시 찍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끔은 이제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어서요. 이 의사가 뭐 또 MRI 또 비싼 거 또 찍으라고 하네. 이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MRI 가격도 많이 싸졌죠. 그래서 강직성 척추염이 의심되면 보험으로 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이게 우리나라가 좀 의사가 의심해서 했으면 다 보험 해줘야 되는데 이게 좀 나오는 경우는 해주고 안 나오는 경우 안 해주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조금 아직은 100% 그렇게 된다 말씀 못 드리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한 2분 남았는데 강직성 하이포크리타님은 강직성 척추염이 진행되면 자세가 굽어지니까 아무래도 키가 줄 텐데 그러면 키가 계속 유지가 되면 진행이 안 되고 있다고 봐도 될까요? 꼭 그런 건 아니죠. 물론 키가 줄죠. 앞으로 굽으니까. 그런데 어느 부분에서 진행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목에 강직성 척추염이 와 있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허리에만 와 있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천장관절에만 와 있는 분도 있으니까 이게 좀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진행이 되는 분들은 아무래도 키도 줄어들고, 예를 들면 키를 재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 벽이나 이런 데서 키 재는 그런 기구에 딱 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목까지 딱 뒤로 붙이잖아요. 근데 강직성 척추염이 심하신 분들은 이게 붙일 수가 없겠죠. 앞으로 굽어져서, 그죠? 이렇게 딱 쓸 수가 없어요. 그것만 봐도 이분은 좀 안 좋으시겠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에스더님 감사합니다. 항상 칭찬만 해주시네요.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잘 하지도 못했는데 굉장히 좋은 말씀 많이 주시고 여러분 답변에 다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 다음 방송이 있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언제든지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저희 비욘디 질문 게시판 아시죠? 거기에 질문하시면 제가 그 답을 달아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독수리 타법이라서 답을 많이 쓰진 못해요. 짧게 쓰니까 필요한 거 거기에 올려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세요.